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지는 낯익군 괴담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조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리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냄새가 난다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귀신은 과연 그런 모습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풀어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김남님과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경험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5월 어느 날, 김남님과 그의 친구는 낚시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자연 속에서 며칠간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날이 그들에게는 시작이자 끝이 될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성무도 섣불이었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잘 잡히고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넓은 곳에서 월척도 제법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곳은 매우 고요하고 밤낚시를 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저녁 무렵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점차 낮아지며 그들이 준비한 나이트 캠핑을 켜야 할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이상했습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던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밤이 짚어질수록 고요함 속에 뭔가 다른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김남님과 친구는 그저 낚시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달, 맞은편에는 단 한 명의 낚시꾼만 있었죠. 그 사람은 처음엔 아무런 의심 없이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그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낚시꾼이 하는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은 입질도 받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미동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남님은 처음에는 그냥 낚시하는 사람이 지루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그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했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불규칙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낚시꾼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서더니 그들은 그를 뒤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입술을 떼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숨이었죠.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그 무엇이 나타날 거라. 그 말을 끝으로 그 낚시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그 모습은 마치 그 사람 자체가 공기 속으로 녹아든 듯 했습니다. 김남님과 친구는 그누수로 계속해서 진잔을 늦출 수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그 낚시꾼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처럼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그곳을 떠난 섣불이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몇몇 낚시꾼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감추었고 찾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마치 영혼이 떠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죠. 그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낚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그들을 휘감았고 그들은 결코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낚시꾼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곳에 떠도는 어떤 영혼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김난님과 친구는 그날 밤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날 그곳에서 무엇인가 다른 존재를 마주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낚시를 즐기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죠. 날이 새기 전에 다시 한번 친구와 함께 요기를 하자며 친구가 족발과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그 시간 정말 피곤했지만 막걸리 한 잔을 지우리며 몸을 풀었습니다. 술이 올라가면서 이따의 미소가 지어졌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어둠 속에서 흐릿한 물결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며 잡담을 이어갔죠. 물가는 고요하고 차가운 바람이 몸을 스쳐가며 묘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 저기 물가 쪽에 뭐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물결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말한 대로 그곳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흐릿하게 뭔가 어두운 형체가 있었고 그것이 사람 뒤를 서성거리며 돌아다니는 듯 보였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고요하게 낚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몸이 이상한 느낌을 주었고 친구도 나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도 머리가 이상하다. 몸이 좀 이상한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당황했죠.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고 그저 막걸리 몇 잔에 불과했으니까. 음식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확인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냄새도 맛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우리 둘 다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이러지? 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한 잔씩 커피를 마시며 몸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으로는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 불길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하늘에 떠있던 달이 갑자기 구름에 가려져 버린 겁니다. 별빛마저도 사라지고 주변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나를 에워싸는 느낌이 났죠. 친구는 그때도 불안감을 숨기려 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고요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뒤편에서 이상한 형체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그림자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그 형체는 확실히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멧돼지일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멧돼지일 리가 없었습니다. 멧돼지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그 형체는 너무 이상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고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어 마치 인간이 아닌 무언가 같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것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우리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게 진짜 뭐지? 이건 사람도 동물도 아니라,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형체가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불안감과 공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납치를 했던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형체를 보고 남소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형체가 우리의 몸속에 무언가를 심어놓은 것 같았고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벌이, 불안한 기운,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이 얽힌 느낌이었죠. 가끔 낚시를 하다 보면 허연 비닐이 바람에 날리거나 물가 근처를 떠돌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어요. 괜히 신경쓰다가 소리라도 질렀다라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용히 우리 낚시나 하자며 애써 무시했죠. 하지만 그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날 밤 물가 근처를 맴돌던 하얀 형체는 점점 사람 형상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멀리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정도의 거리였죠. 그런데 그건 확실히 여성이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도 그걸 보자마자 입이 벌어져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에 귀신 보면 사진 찍어야 한다느니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한다느니 호기롭게 말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우리가 그게 귀신이라고 확신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물가에서 서리까지 오래 잠기 상태로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물속을 걸으면 물결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곳은 물결 하나 없이 고여 있어요. 찌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물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 뒤였어요. 맞은편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더니 허겁지겁 돛반 위로 올라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귀신 봤어 라며 숨이 바쁘게 차오른 목소리로 우리쳤죠. 그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저거 안 보여? 너희도 봤지? 라고 소리쳤어요. 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봤다. 그런데 저게 뭐냐? 귀신 맞냐? 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으로 물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지름 소리만 물에 떠있는 거라고.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은 보통 사람이라면 발이 닿을 리 없는 깊은 물가였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허리까지만 물에 잠겨 있었고 발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우리에게 겁에 질려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차가 우리 뒤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수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고 물결조차 잔잔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낚시터를 비치는 발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고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에도 소름이 돋았다. 같이 있던 친구와 나는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딘가 낯선 기운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 물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두운 밤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멍하니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처음엔 납치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의 하체가 물속에 잠긴 것이 아니라 허리 아래로 아예 없는 듯 물 위에 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 같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납치꾼의 차가 보였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 차에 무작정 올라탔다. 그 사람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며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고 했다. 10년 넘게 납치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그 존재를 보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이야기했다.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올랐지만 몸에 돋은 소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납치터로 돌아가 자리를 정리하던 중 어두운 밤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두고 간 종이컵과 소주병, 그리고 국과 한 송이가 나란히 모여 있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납치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뒤로 우리는 다른 납치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몇몇은 왜 그런 곳을 갔냐며 놀랐다. 그곳은 예전부터 납치꾼들이 실종되거나 익사 사고가 빈곤했던 장소였다. 심지어 유명 납치 카페에서도 가끔 그곳 이야기가 올라온다고 했다.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은 시간이 나면 언제나 저수지로 삼하곤 하셨다. 그곳은 납치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어른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매우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납치에 익숙해졌다. 나에게 납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지는 일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항상부터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나와 학교를 함께 다녔고 숙제를 할 때도 서로의 짐을 오가며 같이 하곤 했다. 다른 아이들은 노고 장난감이나 게임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납치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 어쩌면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은 우리가 평소처럼 집에서 가까운 작은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갔던 날이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의 작은 저수지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 같았다. 동네 어른들도 가끔씩 이곳을 찾았지만 매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다. 큰 저수지의 뒤에 규모는 작았지만 우리에겐 그곳이 가장 소심한 장소였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낯선 외지인 한 명이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고요한 저수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다. 낚시를 하던 중 금 외지인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그는 낚시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낚시에 대한 지식이 많아 보였고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했다. 잠시 후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저수지에 도착했다. 금 외지인은 그들과도 빠르게 친해져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결국 술판까지 벌어지며 분위기는 파티해졌다. 나와 친구는 구멍다리에 가서 술과 안주, 그리고 우리가 먹을 과자까지 사왔다. 그런데 그날 밤 외지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어젯밤 늦게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원래는 큰 저수지로 가려 했지만 작은 저수지의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 여기서 낚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낚시를 하던 중 좀 넘어 작은 도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증례.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다닥다. 보람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보람은 점사나 다타르고 높아 할머니처럼 침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받아놨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는 것이다.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나. 마치 사람 같지 않은 너무 서늘한 느낌이었죠. 그는 노르나 뒤로 물러섰고 그 사이 할머니는 물속으로 스르륵 사라졌다. 그는 도랑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곳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볼은 골을 잃고 바람 한 점 없는 전만이 측면을 감쌌다.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시지로 낚시를 가셨다. 낚시를 즐기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도 자연스레 낚시를 배우게 되었다. 낚시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다. 자연과의 교감이자 아버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잘 아는 작은 공동체였다. 어릴 적 나에게는 항상부터 다니던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우리는 학교도 함께 다니고 숙제도 함께 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 낚시에 몰두했다. 본고점에서 로봇 장난감을 사본 적도 없이 낚시가 우리의 삶의 전부였다.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집에서 가까운 작은 저수지로 향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걸리는 그 저수지는 외지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요한 공간이었다. 큰 저수지는 외지 낚시꾼들로 붐볐지만 작은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만이 찾는 조용한 장소였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낯선 외지인이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누했다. 우리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다. 낚시를 하던 중 그 외지인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그의 말투는 이상하리만큼 친근했다.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얼마 후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도착했고 그는 금세 그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벌였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에 여기 왔었어요. 원래는 큰 저수지로 가려고 했는데 이 작은 저수지가 조용해 보여서 여기서 낚시를 시작했죠. 그런데 낚시를 하던 중 저수지 좀 너머 도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예, 그런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자 우리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도란 아래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두웠고 풀도 미끄러웠지만 남소리지 않고 기어서 내려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말 귀신에 홀린 건가 싶었어요. 그의 말에 주인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농담처럼 웃으며 물었다. 혹시 여기 귀신 나온다는 얘기 있나요?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 그리고 나와 친구까지 모두 그를 바라봤다. 그때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 도랑 건너 돌 있는 곳이었어? 외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바로 거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긴 올봄 초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곳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작은 마을에 사시던 할머니가 우리 마을 친구 집에 놀러 오셨다나 돌아가시던 길에 그 도랑에서 미끄러져 다음날 돌아가신 채 발견됐지. 그 이야기를 들은 외지인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그는 술잔을 들이켜며 힘없이 웃었다. 그럼 내가 본 게 비심이었던 건가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파랗게 웃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저수지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았고 물결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낚시줄 끝이 이상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 외지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저수지로 다시 갔다. 하지만 그 외지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낚시 도구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외지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았다니. 그것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과연 그는 정말로 백골 할머니의 귀신을 본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그 외지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밤마다 저수지에서 들려오던 낯선 발소리와 속삭임,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이상한 기운. 마치 누군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느 날 낚시를 하던 친구가 말했다. 저기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저수지 건너편 안개 낀 독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흰옷을 입은 노인의 형체. 그리고 그 형체는 서서히 물속으로 사라졌다.